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끔찍한 전쟁에 흑사병까지. 유럽 전체가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끝도 없는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뭘 가장 원했을까요? 바로 질서였겠죠. 그리고 바로 그 갈망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 절대 군주라는 어쩌면 괴물 같은 존재를 탄생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엄청나게 거대하고 화려한 곳, 바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이게 전부 다 단 한 사람의 것이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이 모든 부하 권력이 정말 딱 한 명, 바로 국왕의 손아귀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권력의 가장 꼭대기에는 바로 루이 14세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태양왕이라고 불렀던 인물이죠.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과연 혼란에 빠진 나라를 구한 영웅일까요? 아니면 그냥 권력에 취한 괴물이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짐이 곧 국가다. 루이 14세가 했다고 알려진 말이죠. 이 한마디가 진짜 절대 군주제가 뭔지 딱 보여주는 겁니다. 왕 한 사람의 생각이 곧 법이고 국가의 운명이 되는 시대. 이건 뭐 이전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권력이 한 사람에게 쏠린 거죠. 자, 그럼 진짜 궁금해지죠? 아니, 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막대한 권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 다 같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절대 군주제라는 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깊은 상처와 끔찍한 혼돈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피어난, 필연적인 결과물이었던 거죠. 이 연표 좀 보세요. 100년 전쟁, 흑사병, 그리고 30년 전쟁. 와, 진짜 쉴 틈이 없죠. 수백 년 동안 전쟁, 질병, 종교 갈등이 계속되면서 기존의 봉건 질서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정말 지긋지긋한 거죠. 이 혼란 좀 제발 끝내달라. 누가 와서 좀 정리해달라. 이런 강력한 힘을 간절히 원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기존의 봉건 제도는 힘이 여기저기 영주들한테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큰 혼란을 수습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분열된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죠. 시대가 이제 뭐려고 했겠어요. 바로 하나로 뭉친 힘,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1648년에 30년 전쟁을 끝낸 베스트팔렌 조약이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조약을 통해서 국가 주권이라는 개념이 딱 자리를 잡거든요. 다시 말해 이제 왕이 다른 나라나 교황 같은 외부 간섭 없이 자기 땅은 자기가 알아서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법적 정치적 기반이 드디어 마련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대적인 배경은 다 갖춰졌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런 전능한 통치자를 만드는 구체적인 레시피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도 몇 가지 핵심적인 이론과 제도가 있었습니다. 절대주의를 떠받치는 세 개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권 신수설, 왕의 권력은 신이 주신 거다. 이러면서 권위에 신성함을 부여하는 거죠. 둘째는 상비군입니다. 이건 귀족 군대가 아니라 오직 왕에게만 충성하는 국가의 정식 군대예요. 이걸로 군사력을 독점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상주의 정책을 펴서 국가 경제를 꽉 쥐고 막대한 부를 쌓는 거죠. 신의 권위, 군사력, 돈,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40만,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루이 14세가 거느렸던 상비군의 규모입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컸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 정도의 막강한 군사력 하나만으로도 귀족들은 감히 저항할 생각조차 못했겠죠. 왕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다시 루이 14세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이 사람은요, 단순히 이 절대 권력을 막 휘두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영리하게도 국가와 왕이라는 브랜드를 완벽하게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최고의 마케터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이미지 마케팅이라는 단어 있죠? 이걸 생각하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루이 14세는 상징, 화려한 의식, 그리고 예술 같은 걸 아주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사람들 뇌리에 그냥 콱 박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전력의 핵심 본부가 바로 이 베르사유 궁전이었습니다. 여긴 그냥 왕이 사는 집 그 이상이었어요. 전국에 힘 있는 귀족들을 싹 다 이리로 불러 모아서 그들의 지방 권력 기반을 없애버리고 엄청나게 복잡하고 돈 많이 드는 궁정 예법으로 꼼짝 못하게 묶어둔 거죠. 이제 귀족들한테 권력의 기준은 딱 하나가 된 거예요. 내가 왕이랑 얼마나 가까운가. 베르사유는 말 그대로 거대한 권력 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일화가 하나 나와요. 15살의 어린 누이가 직접 발레 무대에 올라서 태양의 신 아폴론 역할을 연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어린 왕의 재롱장치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 공연을 통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프랑스라는 우주의 중심, 즉 태양왕으로 완벽하게 브랜딩하는데 성공합니다. 모든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프랑스의 모든 것은 나, 루이 14세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런 강력한 상징을 만들어낸 거죠. 그의 브랜딩은 패션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키가 좀 작았다고 하는데 이걸 보완하려고 하이힐을 신었고요. 특히 저 붉은 굽, 저건 최상위 귀족만 신을 수 있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일부러 계속 비싼 유행을 만들어서 귀족들이 돈을 펑펑 쓰게 만들고 결국 돈 때문에 자기한테 의존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통제 수단이었던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드는 것까지 이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조차 르 르베이와 르 쿠쉐라는 이름의 공개적인 국가의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왕의 모든 순간이 곧 국가의 행사라는 걸 보여주는 그야말로 이미지 정치의 끝판왕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했던 태양왕이 남긴 유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시다시피 모든 밝은 빛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그의 통치가 가져온 성과와 또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균형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빛과 그림자가 한눈에 들어오죠? 분명히 프랑스를 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고 분열됐던 나라를 하나로 뭉쳐서 강력한 국가를 세운 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궁전과 끝도 없는 전쟁 때문에 나라 빚은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박해해서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도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한 사람에게 몰아준 절대적인 권력이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릴 씨앗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모든 걸 뒤엎어버릴 프랑스 혁명이라는 씨앗 말이죠. 그 대표적인 실책이 바로 낭트 칙령 폐지입니다. 종교까지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그 절대적인 목표 때문에 개신교도였던 위그노들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 버렸거든요. 그러자 뛰어난 기술을 가졌던 수많은 상인과 장인들이 프랑스를 떠나버렸어요. 이건 스스로 경제의 대동맥을 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절대적인 통제가 낳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극심한 혼란을 끝내고 안정을 얻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의 권력을 한 사람 또는 한 곳에 집중시켜도 괜찮은 걸까요? 태양왕 루이 14세의 이야기는 400년도 더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